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사리 리포트를 톱파보는 시간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네, 오늘은 이제 저와 지난번 소개드렸던 논스클래식의 리서처 루루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컨셉을 좀 바꿔봤어요. 좀 편안한 컨셉으로. 사실 또 이게 또 리서처 분께서 좀 더 잘 정보를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편하게 저희가 원래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처럼 좀 편한 포맷으로 반말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영상을 또 보시기에 더 불편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니까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사리 리포트에서 딥파이를 이제 주제로 큰 챕터로 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딥파이를 어떤 위치로 볼 거냐. 그래서 약간 Revenge of the Diep이라고 그 제목을 붙인 건가? 이게 뭐냐면 우선은 이제 그 메사리 대표가 이제 리포트에다가 여러 가지 좀 불리시한 섹터들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디파이 부분이 당연히 언급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이제 디파이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정리한 걸 이렇게 좀 장표로 누구나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바로 Revenge of Diep이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FAT 프로토콜이냐 FAT 디앱이냐 이런 말이 이제 계속 있었는데, 디파이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FAT 디앱이 이제 출몰하는 그런 또 섹터 산업이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하는 거지. 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 FAT이란 거는 주로 이제 뭐 밸류 캡처가 어느 부분에 많이 되느냐. 기존의 웹2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앱 쪽에 밸류 캡처가 많이 되지. 그런 쪽 기업의 가치가 엄청 크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블록체인이 나오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더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웹3 쪽에선 FAT 프로토콜이 이제 더 맞는 논리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더리움 자체에서 창출되는 그런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가 있는데, 가장 오른쪽이 당연히 이더리움 가장 많은 피를 창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이더리움 체인에서 가장 이제 피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유니스왑, 라이도 그리고 오픈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를 합친 그 피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보다 더 큰 거지. 이더리움이 정말 큰 생태계고 그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탑3 그 앱이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면 초과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디앱이 정말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구나. 그런 측면에서 디파이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FAT 디앱이 좀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도 디파이는 이제 15빌리언에 불과하다. 그렇지. 오히려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에 비하면은 아주 뭐 세 발의 피 정도의 뭐 규모밖에 안 되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지. 근데 이제 가장 큰 허들은 어떻게 보면 규제가 될 수가 있지. 대표적인 예시로 토네이도 캐시의 코어 개발자가 실제로 잡혀간 사례가 있어. 그러면서 조금 더 뭔가 규제가 이 디파이 쪽으로 많이 좁혀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전히 디파이 시장이 성장할 것 같지만 그 규제도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그 토네이도 캐시는 갑자기 막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 거기, 그지? 그지. 이것 때문에 뭐 메이커 다오 등 여러 뭐 디파이 되게 잘 나가는 프로토콜들도 다 같이 좀 긴장하면서 우리가 규제 준수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완전히 탈중앙화로 가야 될지 이런 논의들이 오고 갔는데, 그거는 좀 뒤쪽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역시 디파이 해놓으면 또 유니스왑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지? The Final DeFi Unicorn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디파이에 있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도 유독 좋아하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니스왑이고, 이 사람이 The Final DeFi Unicorn이라고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유니스왑이 그 AAM 모델의 거의 최초란 말이지. AMM은 오토매티드 마켓 메이커라 해서 이제 본딩 커브라는 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토큰 교환을 하면은 그 교환 비율이 자동으로 이제 결정되게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메마르지 않는 풀을 만든 거거든.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유니스왑 이후에 정말 많은 또 AMM 기반의
디파이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 유니스왑을 따라한 거다. 이런 식이어서 이제 이 사람은 유니스왑이 바로 파이널 디파이 유니콘이다 라고 한 거였어. 그래서 그 유니스왑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후발주자에 불과하니 자기는 유니스왑을 가장 불리시하게 본다 이런 거였지. 사실 이제 유니스왑도 이게 V2에서 V3로 넘어가면서 물론 이제 AMM 모델 자체는 똑같았지만 뭐 가격 범위마다 이동성을 다르게 제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해왔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도 어쨌든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사용성 높고 유동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유니스왑이 이제 선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지, 이 사람은? 뭐 이미 유니스왑이 말한 것처럼 잘 선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여러 가지 후발주자인 AMM 뭐 디파이들도 유니스왑 못지않게 이제 슬리피지 이슈라든가 그런 거를 좀 커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니스왑이 갖고 있는 그 유동성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엄청난 우위인 거지.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은 심지어 코인베이스보다 유니스왑이 갖고 있는 이더와 USD 페어 그리고 이더와 BTC 페어가 유니스왑이 더 많다. 유동성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니스왑이 가장 이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도 있어. 오케이. 일단 유니스왑 알겠어. 좋습니다. 그러면 리얼월드 콜레트럴라이즈 디파이가 다음 챕터네. 이제 이 사람이 또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그런 디파이를 말을 하는데 이제 현재 디파이 영역에서는 메이커랑 그 발렌서 이렇게 두 군데가 이제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제 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이걸 좀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밑에 있는 진한 파란색이 이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해서 메이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작년 7월에 한 10% 정도에 불과했는데 말까지만 해도 이제 57%로 정말 많이 상승을 했지. 그래서 이제 정말 실제로는 메이커의 수익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미 이 실물자산 담보 부분에서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실물 자산에게 디파이가 밸류에이드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까? 유동화가 좀 더 가능하다, 아니면 프랙셔널라이즈드가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디파이를 꿈꾸면서 많이들 했던 얘기잖아. 그게 좀 동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이거는 내 추측도 포함된 것도 있지만 일반 은행에선 좀 받아지기 어려운 그런 담보 자산들이 이제 온체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담보로 받아들여져서 그걸로 내가 추가적인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자본을 이제 더 빌릴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좋아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뭐 웹2 유저랑 웹3 유저를 굳이 구분한다면 웹2 유저에게만 주로 접근했던 그런 자산이 이제 웹3 유저에게도 토크나이즈 돼서 온체인을 넘어온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웹3 유저로 고객층도 뭐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자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신뢰가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겠네. 아니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 디파이슨이 실물 자산의 밸류에드를 한 것보다는 이 실물 자산이 디파이 쪽에 밸류에드 하는 게 더 크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대부분의 크립토들은 가격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걸 담보로 해서 우리가 대출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담보 비율도 정말 높아야 되고 가격 변동이 너무 쉽다 보니까 청산도 그만큼 쉽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실물 자산은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격이 어느 정도 뭐 잘 형성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걸 담보로 쓰는 게 더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지.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제 디파이 쪽에서 담보에 대한 그 옵션이 더 넓어진 거지. 그렇군요. 네. 또 다음에는 이제 Under Collateralized Lending 그리고 슈퍼플루이드 얘기를 했네. 뭐 각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이제 Under Collateralized Lending은 말 그대로 저담보 대출을 말을 하는 건데 이전에는 이제 과담보 대출이 주로 있었지. 뭐 이제 컴파운드 같은 이제 대출 프로토콜은 대부분 이제 과담보를 요청을 했단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크립토 가격이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 최대한 이제 내가 빌리고자 하는 거에 거의 170% 뭐 이 정도로 이제 과담보 대출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불장일 때 이제 디파이 썸머일 때는 이런 과담보 대출을 했어도
이제 트레이더들이 워낙에 마진을 많이 낼 수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과담보대출해서 뭔가 마진 트레이딩을 하면은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저담보대출 쪽으로 좀 옮겨가게 됐지. 근데 그럼 왜 저담보대출은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했을까 했을 때 당연히 위험성이 더 높으니까. 청산되기 훨씬 쉬운 거잖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사리 대표는 이제는 저담보대출이 잘 될 거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디파이의 궁극적인 경쟁자는 그냥 이제 전통 금융권에 있는 은행들인데 그런 곳들은 이제 당연히 저담보대출 기본을 하고 신용대출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제 디파이 쪽에서는 계속 과담보대출로만 하면은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담보대출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미 저담보대출 그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어. 메이플, 뭐 골드핀치 막 이런 곳이 있는데 보면은 최대한 이제 위험 관리를 되게 엄청 철저하게 하는 곳들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노란색이 메이플이고 그 밑에 조그마한 연녹색이 이제 골드핀치인데 메이플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5월쯤에 솔직히 테라 사태가 터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았어.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FTX 사태는 막지 못했던 거지. 그렇지만 골드핀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떨어지지 않았거든. 그러네. 그런 거는 위험 관리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실제로 대출을 좀 이제 뉴트럴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되게 트레이딩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 어느 정도 해칭을 계속 해가면서 하는 그런 트레이딩 하는 곳에만 좀 대출을 해줬다고 해. 좀 되게 안정적으로 해줬다는 뜻이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이 정도로 저담보 신용대출이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순간에는 전통금융권에 이제 무담보 신용대출 대체할 수 있겠네. 그러면 너무 좋지. 좀 이런 게 되려면은 뭐 단순히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뭐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한 뭐 여러 데이터나 인프라 같은 것들도 좀 같이 성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긴 해. 그 다음 옆에 있는 슈퍼플루이드 앤 신테틱 스테이크스 이건 뭐냐면은 아마 다 들어봤을 거야.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머지를 통해서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하면서 스테이킹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이거의 문제는 실은 아직 이더의 스테이킹을 내가 하면 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더를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제 스테이크드 이드라고 해가지고 합성자산으로서의 이더를 오히려 받아서 그걸 내가 뭐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에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뭐 라이도나 로켓풀 이렇게 두 가지 프로젝트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잘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고 보니까 뭐 그 단순히 메사리 대표뿐만 아니라 뭐 JP 모건에서도 이 시장을 되게 불리시하게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 이 메사리 대표는 이 라이도라는 곳이 아까 내가 그 이더리움 쪽에서 이제 수익을 가장 많이 창출하는 것을 뭐 오픈시 막 이런 거 말했잖아. 근데 라이도가 첫 번째는 아니란 말이야. 그 탑3 안에 들긴 하지만 근데 이제 탑1이 될 거다. 이 정도로 엄청 되게 자신만만하게 보고 있는 곳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더가 지금은 출금이 안 되는데 곧 이제 올해 상반기에 상하이 그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야. 그때 이제 이더 출금이 가능한단 말이야. 그러면 더더욱 이 이더 스테이킹에 더 자유도가 높아지니까 수요도 그렇지. 같이 높아지게 되고 최소 스테이킹 시간이 뭐 27시간으로 단축되면 이제 더더욱 사람들이 부담도 없으니까 더 많은 스테이킹이 몰리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일드 파밍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네. 옛날 그 디파이가 한창 흥했던 때처럼. 하지만 좀 더 이제 무작정 API만 보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보안에 기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더 채굴이 가능해진 거지. 그러네. 다음 얘기는 또 DYDX 얘기네. DYDX는 국내에도 꽤나 팬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
그래. DYDX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이 사람 우선 DYDX가 참 마켓핏이 좋은 그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DYDX가 가장 최근에 겪고 있던 고충은 바로 토코노믹스 문제였어. 본인들이 창출해내는 그런 프로토콜의 수익보다 본인들이 발행해서 주변에 뿌리는 그 토큰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든 거야. 그렇지. 이게 이제 밑에 그림이 딱 그런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이 그 적자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점점 커지네, 그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DYDX의 오더북을 이제 하나에서만 중앙화된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DYDX가 이제 곧 코스모스로 옮겨갈 예정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DYDX가 다시 한번 뭔가 리뉴얼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지. 그래서 뭐 토크노믹스도 조금 더 그 수정을 해서 좀 탄탄한 구조로 수정을 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얻게 된 거고, 또 이 오더북도 단순히 중화된 방식이나 좀 더 탈중화된 방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서 원래 마켓핏이 좋은데 거기다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까지 다 극복을 해낸다면 이제 정말 파워풀한 그런 킬러 앱이 될 수가 있는 거지. DYDX가 어쨌든 코스모스로 넘어가니까 코스모스 쪽에서 엄청 환영을 하고 있어. 우리가 지난번에 1편에서도 같이 잠깐 코스모스 다뤘는데 이렇게 킬러 앱 하나만 그 체인으로 넘어가줘도 그 체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거지. 그치. 가장 중요한 게 유틸리티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팻 디앱의 사례라도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체인이 더 중요한 것 같았는데 요즘엔 디앱을 따라서 사람들 체인으로 오히려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좋네. 언체인 에셋 매니저. 이건 이제 뭐 우리가 다 좀 익숙할 거야. 에셋 매니저 다들 알지. 자산 관리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2022년은 되게 마진 트레이딩이 너무 어려웠던 해였지. 그래서 이 에셋 매니저가 되게 힘을 많이 못 쓴 해라고도 볼 수가 있어.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ETF를 봤을 때 30년 전 대비 이게 엄청난 이제 ETF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었어. 그래가지고 온체인 에셋 매니저가 약간 이런 미래의 온체인 ETF가 돼줄 거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ETF가 돼줄 거다. 이런 바람으로 이 에셋 매니저에 대해서도 좀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규제나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지. 결국은 이제 ETF에 크립토 에셋이 포함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제 있을 거니까. 좋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인데 벌써 시간이 빨리 갔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 뭐 이 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장은 그 특정한 섹터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고 그냥 디파이 시장의 전반에 대한 말이고 약간의 우려점을 좀 표현하면서 이 디파이 섹터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마무리를 해. 이제 하나는 디파이 센서십이라고 해서 규제 이야기지. 결국은 이제 검열 저항이 있는 게 이제 디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검열의 저항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라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특히 프론트엔드 단에서 규제 준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니스왑에서도 특정 토큰은 이제 아예 원래 리스팅 됐었는데 그걸 아예 제외를 시킨다던가, 그리고 심지어 아베 같은 경우는 미국 유저들 사용을 제한을 시켰어. 그 엄청 큰 시장의 유저들. 이 정도로 규제가 무섭다. 그래서 이 메사리 대표가 하는 말이 결국 앞으로는 이 KYC를 좀 한 그런 유저들이 디파이 시장을 드라이브 할 것이다. 맞아, 이게 굉장히 와닿는 게 이 사실 삼성과 애플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화웨이도 미국의 규제로 한 큐에 순식간에 이제 굉장한 급락을 겪었잖아. 이게 사실 그 전자시장의 제조업 규모보다 훨씬 작은데 아직은 우리가 그지. 굉장히 규제 친화적으로 또 억지로도 결국 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bullish unlock 해서 down bad,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약간 이제 디파이 쪽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해킹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디파이 쪽에서 이미 이제 작년 한 해 동안만 있었던 해킹 피해 규모가 3빌리언에 달한대. 그러니까 이제 꽤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디파이에 대한 보안성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좀 그 같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곳들이 두 군데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건틀렛 같이 이제 디파이에 대한 그 보안 그 문제를 이렇게 좀
언급을 해서 뭐 특히 거버넌스 같은 걸로 막 프로포즈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좀 많이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오픈 제플린이라고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계속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이제 앞으로 뭐 좀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결국 이제 디파이가 참 잠재 가능성이 크지만서도 여전히 이 성장을 좀 제약시킬 만한 그런 뭐 사항들이 있어. 규제나 뭐 해킹 이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디파이가 앞으로는 계속 성장하려면 이런 기존의 한계들, 이슈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제일 핵심이지. 그렇지. 사실 이게 금융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려면 정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안전한 그런 금융이 될 수 있으려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사실 이 디파이에만 도움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 크립토 씬이 커지기 위해서 다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웹3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맞아. 팻디 앱 중 하나인 디파이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루루 리서처분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메사리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고 있고 저희도 꾸준히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사용자분들의 어떤 믿음과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솔직한 피드백, 그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웹3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든 질문 있는 분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